이번에 이제 청와대 경제투톱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김수현, 윤정원에서 지금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이호성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교체가 됐는데 앞으로 청와대 투톱 교체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좀 변화가 올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기조라는 건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뭔지 알아요.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무려 65%가 찬성입니다. 네. 65%가. 네. 그런데 혁신 성장은 아직 뭔가 지금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네. 과제를 제시했어요. 수소 경제,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했는데 수소 경제는 이거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건 네. 대기업 어쨌든 대자본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지금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공정 경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바탕이 마련돼야 혁신 성장이 가능한데 혁신적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는 금융, 두 번째는 공정 경제. 예를 들어서 기술 탈취라든지 현장의 기술 탈취 이런 걸 철저하게 차단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기술을 갖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실적을 가져오라 그래요. 뭘 담보를 내놓으라 그래요. 실적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창업하는데 실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담보는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인데 담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은 이 금융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융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투자를 직접 하게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하면 네. 투자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 하나 금융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금융의 도움을 못 받으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진이 빠져요. 다 말라 죽게 돼요. 그렇죠. 그 창업한 분들이. 네. 그럼 그걸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의 그 기술을 고스란히 가져가요. 공짜로.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기술의 정당한 가치, 미래 가치 포함해서 사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네.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거를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엄청 애를 썼어요. 네. 근데 공정거래위원장 그 자리 한 자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정부 부처 내 경제 관련 부처들의 수장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공정경제 틀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혁신성장을 궤도에 올리라. 이게 대통령의 전 주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할 거고 네. 다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겠지만 큰 틀에서 국민이 명령한 그 경제정책 기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보다도 치밀하고 정교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 얘기 이어서 해볼까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이유는 뭐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미중 뭐 무역 갈등 그리고 뭐 교역 감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박 최고위원님이 현재 진단하는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그리고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경제는 그러니까 기적적이죠. 네. 그 전쟁 피해 국가, 그다음에 해방, 식민지에서 해방됐고 또 그 뒤에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네.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가운데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 우리가 지난해 3050 클럽에 가입했잖아요. 그 지구상에 7나라 있습니다. 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외환위기, 1997년 1차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양극화가 심화된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취약점은 너무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크다는 겁니다. 네. 70%가 넘거든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수축기에 들어가고 두 나라가 무역 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벗어나자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인 겁니다. 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지금 다 어마어마한 산의 유보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 네네. 예. 근데 어려운 것은 그분들한테 납품을 했던, 대기업한테 납품을 했던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이런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창업 아이디어를, 기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정책.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주고, 아까 말한 금융 제도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기술을 보호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과 함께 정말 최저 생계비조차도 어려운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문 닫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장적 재정 운영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좀 총선 얘기 좀 해보죠. 네. 10개월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21대 총선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어떤 맥락, 흐름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총선은 이 심판론, 그러니까 미래형 선택보다는 과거지향형 선택이었다고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형 이런 이제 선거 경향이 있었는데 네. 내년 선거는 저는 미래형 선택이 필요한 선거다. 국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 일면 긍정적인 면, 경제 규모를 세계 11위 규모로 키워 올린 이 긍정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고 이 정부에게, 이 정권에게 과제를 준 거거든요. 네. 이 정권에게. 그러면서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를 뽑고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우리 당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사당의 의석 이 구성은 완전히 우리 당이 일당은 일당이지만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우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돼요. 네.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패러다임과 정치계 보시면 알죠. 아까 소환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 민주화로 가는 거고 정치 패러다임도 바꿔야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를 포함해서 정치 개혁도 이룩하려면 내년 총선은 저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국민들이 연장선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지지했던 그 연장선 위에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판단을 하시게 될 거란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